보편인에서 전문가로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중세 말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모양이다. 당시 자유학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을 위한 제도 조건이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대학이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회적 엘리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던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대학은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치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커리큘럼은 일반적으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나눕니다. 초기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과목들을 두루 공부한 다음에 세분화한 분과를 공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연구의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모든 분야의 통달한 전인에 도달하는 것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이상이었습니다. 요 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수지만은 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고대 철학자로서는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은 계급을 나누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철인과 그리고 그 철인의 말을 듣고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좀 똑똑한 놈은 군사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내가 살겠다 하면 노동자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그리고 유토피아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민주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뭐 5단계가 나눴는데 그 중에서 전제주의보다 더 밑에 뒀어. 왜 그러냐 하니까 그의 그 가정사가 있어요. 이거는 플라톤 할 때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정사가 있어요. 가정사가. 그 가정사가 그 민주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의회 정체에서 부모님들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결국은 악법을 퍼뜨려서 청년들을 유혹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민주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투표해갖고 사형에 처하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가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그죠? 좀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끼침을 받은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배경이 많아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 스피노자는 사실은 이 시대는 저희 근대 철학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반기였나 하면 중세 철학, 중세 교회에 대한 반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중세 교회로부터 이 스피노자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서 추방하고 이게 아니고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세계 속에서 이 유대 세계 속에서 스피노자가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5살, 6살 때부터 넥스트 유광수다 이러는 거야. 야, 지금 완전히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할 수 있다. 유광수 목사님답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저거는 차세대에 완전히 저거는 후기자다. 여기 5살 때의 유대 사회 속에서 스피노자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스피노자는 완전 천재라.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약 우리로 말하면 진짜 독립식이 있잖아요. 성인 될 때까지 딱 그런 식으로 자라오는 척했어. 스피노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광수 취임식이 딱 되는 날, 내가 자기 유광수 취임식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빵 터뜨려버렸어. 빵. 톡했어요? 빵 뭐라고 터뜨리냐? 유일신 여호와는 거짓말이었어.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 대단한 놈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반박을 스피노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추방당하지. 추방당하고 이제는 막 살해 협박도 당하고 그래서 막 평생에 피해 다녀. 근데 재밌는 거는 이래 피해 다니는데 한 번도 이거는 물론 내재적인 건 모르겠어요. 자기의 표현상 그러니까 글로 말로 표현했던 것 가운데는 절대로 뭐냐면
원수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그 반대. 환경은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와 같은 그런 또 병이고 철학자마다 다 그래. 다 그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병이 들었다 뭐 이럴 때 의사들이나 특히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그 역사를 더듬어가고 특히 가정사, 가정에 대한 부분, 가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문 스토리 있죠.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는 데는 일리 있다고 봐. 쭉 보면. 어쨌든 재밌는 부분인데 플라톤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 탁월한 예술가이면서 라고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시작. 탁월한 예술가이면서 다양한 과학에 통달하고 발명에까지 능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르네상스 이상의 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빈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빈치는 가능하지 않지만 다빈치는 가능하죠. 왜? 내가 그 수요일 때 이야기했잖아. 금요철 때 이야기했나? 이 다빈치 때문에 우리 싱글 앨범 완전히 매일 크리스마스. 그 매일 크리스마스 그 다빈치 이번에 그 싱글 그 크리스마스 싱글 앨범 내면서 제목이 매일 크리스마스야. 맞아.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쳐봐. 우리 거 안 나와. 다빈치 거 나와. 지금 찾아봐. 진짜 찾아. 매일 크리스마스. 어쩌다가 타져가지고. 진짜 찾아봐라 이 나쁜 사람아. 일부러 내보고 치라고 기다리지 말고. 매일 크리스마스 맞나? 네. 언제 맞지? 맞네요. 맞죠, 그죠? 그 바로 다음에 우리 거 나온다. 그래. 다비치 바로 나온다니까. 다음에는 아예 우리 거 보이지도 그러니까 않는다. 우리 거는 보이지도 않아. 신기하다. 왜 이름이 매일 크리스마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사가 좀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모두가 기다려온 그러니까. 두 손 가득한 선물. 아, 우리 거 안 보인다. 살짝 한번 들어볼까? 1분 맛배기였습니다. 아, 너 맛배기란 말하나? 예, 뭐라 그랬지? 미리 아, 듣기. 1분 맛배기. 15초 안 남았죠?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분 맛배기란 말 알아? 네. 알죠? 오케이, 땡큐. 저희 너무 요즘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 어쨌든 딱 가족이 예. 맞아, 우리 가족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아니고 다빈치. 잠시 깨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다빈치가 살던 당시와 달리 오늘날 예술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낳은 사람이 동시에 물리학 연구에도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한데 칸트만 하더라도 철학자이면서 태양계 생성에 관한 가설, 칸트, 라플라스 가설을 세울 수 있었지만 오늘날 철학자가 물리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의 가설을 세운다면 아마 교수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교수님의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철학을 하면서도 하죠. 네. 철학을 하면서도 하는데 내가 그거 안 가져왔구나. 그 책을 안 가져왔구나. 그 책을 보여줘야 돼.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주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개발 정도가 아니죠.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주를 생각해 보려면 우주라는 그 접근을 하려면 물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 혹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여러분들의 조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앞으로 지고 애기 놓고 이랬을 때에 애들 데리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 그지?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인문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물리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줘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내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그마한 나를 데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대한 그 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사실은 물리학적인 부분이나 좀 우주에 대한 부분들을 심어주지 못했거든.
나는 뭐냐면 네가 뭐 이래갖고 착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죽어서 저 하늘 같은 별이 되어서 영원히 반짝거리고 있을 거다 이런 인문학적으로만 접근을 했지. 이게 사실은 조금 뭐지 그 우주 물리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빛이 나는 이유와 행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셨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주공학 스페이스X하고 우주공학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대기업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지. 빅테크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걸로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이렇게 봅니다. 자, 17세기 이후 봅시다. 17세기 이후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님 책 요거 하나 해주시죠. 자, 17세기 이후부터 봅시다. 시작. 17세기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전인의 이상에 무너지고 특정 분야에 매우 세분화한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지식인의 전형으로 자리 잡습니다.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간주됩니다. 이 전문화의 추세는 물론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깊숙해져 가는 데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학문은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몇몇 사람들만 이해하는 언어로 자기들만이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고독한 작업이 되었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 이 책에 약점이 있어요. 이 책의 약점이 몇 년도판이라고? 2014년도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하고 안 맞죠. 지금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 분야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인문학 장르에서 아까 말했던 자연 과학적인 장면으로 넘어서기도 하고 자연 과학적인 부분으로 넘어서고 이 자연과학은 사회과학적으로 뛰어넘기도 하고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반면 자, 쭉 내려갑시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융합이 나오긴 나와요. 밑에 보세요. 자, 학문의 횡단과 융합 스펠러리스트 같이 읽어봅니다. 최근 사회생물학의 창세자 에드워드 윌슨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 지식의 본질인 동일성을 회복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식에 대해 통합, 즉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있어야만 21세기의 새로운 지식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읽어봅시다. 통습의 필요를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의 발전은 그동안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전공으로 세분화할수록 당연히 통합의 필요성 역시 거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지게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 복습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까지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죠. 융합적인 부분에서의 본질적인 지식의 본질적 통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대통합이냐?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통섭적 인식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우리가 복습은 어디 갔노? 여기 있죠. 복습에 대한 부분 조금 생각하면서요. 자, 굴뚝청소부, 이 책이 굴뚝청소부인 이유 이야기했죠. 철학과 굴뚝청소부라고 했을 때 그 굴뚝청소부라고 한 이유가 굴뚝청소부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그 얼음이 너무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하나도 묻은 게 없어. 너무 깔끔해. 금방 세수한 사람처럼. 그런데 같이 얼굴 쳐다봐서 누가 실수로 갔게? 이제 이 말이에요. 누가 실수로 갔죠? 깨끗한 사람이 실수로 가서 요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새로운 굴뚝청소부 2도 있어요. 네, 2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당시만 해도 이진경 교수는 이제 요 책을 쓴 사람이 이진경 교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실수로 갔나 했을 때에 안 묻은 사람이 실수로 갔다. 그 이유가 자, 각각의 얼굴을 쳐다봤어. 그러니까
내가 니를 쳐다봤잖아. 쳐다보고 있는 나는 뭐지? 주체. 그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너는 대상. 자, 주체가 대상을 보면서 묻었네, 나도 묻었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걸 보고 인식. 그리고 씻으러 갔어. 그 말은 내가 묻었다는 것에 대해서 뭘로 확증했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철학은 이 네 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한다, 철학한다 했을 때는 주체, 대상, 인식, 진리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분야에서 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걸 보고 철학이라 그래요. 자, 주체와 대상을 통하여서 자, 지금 묻었으니까 나도 묻었을 거야. 내가 그걸 느끼잖아. 그걸 보고 뭐요? 나에 대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걸 보고 존재로. 그 다음에 니를 보고 나는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인식하잖아. 인식론. 그러니까 더러워졌네? 그러면 씻으면 깨끗해질 거야. 더러움과 깨끗함이라고 구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지? 윤리학. 자, 요렇게 철학은 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뭐에 대하여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대해서 어떤 주체와 대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랬었어요. 신, 그리고 인간, 그리고 뭐죠? 자연.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였잖아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였는데 근대 철학으로 오면서 신에서 이거에서 벗어나는 인간, 이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벗어나는 인간으로서의 진리, 그죠? 진리, 본유관념이라고 그러죠. 본유관념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요 진리적 지식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성으로 봐요. 그래서 가장 이성으로 본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근데 그 이성이라는 주체를 딱 가지고 요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이제 수백 년 동안에 싸우는 것이 철학이에요. 맞다 했다 틀렸다 했다 맞다 했다 틀렸다, 또 어떤 면에서 맞다 했다 어떤 면에서 맞다 하는 것이 틀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맞는 거는 맞는데 이 설명이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철학의 발전이 막 갑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인간이 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는 벗어났다고 생각한 거야. 벗어나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이걸 보고 관계 설정이라는 단어를, 이 철학에서는 관계 설정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관계 설정에서 나오는 갈등을 보고 뭐라 그러죠? 문제 설정이다라는, 특히 이 이진경 교수의 이 책에서는 문제 설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문제 설정.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통합적 인식, 지식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통합적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제 신을 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부분에서의 통합적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간과 자연과의 통합적 인식에 뭐를 끼워넣죠? 사회. 그래서 대학은 항상 대학생이라면 사회라고 하는 구조적인 어떤 부분과 사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떼놓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떼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지성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일부분이 이제는, 전에는 여기에 대한 연구 따로, 여기에 대한 연구 따로, 여기에 대한 연구 따로였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연구를 통섭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나가자 라는 부분이고, 여기 기술과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융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봐요. 그런데 3단체는, 여기에서 3단체는 아니야. 3단체는 신의 영역을 왜 빼버려? 이 전체의 신의 영역은 어떤 기독교가 말하는 신 말고, 신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인 요소의 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개념으로 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2021년이죠 올해가 2020년 작년에 최고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키워드 그러니까 하두가 된 키워드가 뭐냐? 영성이었어요. 영성. 근데 이 영성을 가장 많이 말하는 데가 뭐냐? 3단체 두 번째로 말하는 데가 신비주의. 영성. 오히려 교회일수록 영성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가요. 근데 영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단체가 하나 있었으니 그 단체 이름이 다자로 시작하고 방자로 끝난다. 이제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서나기를 시작했는데 유시다. 소설 같은.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다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요?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는 뭐지? 그렇지 우리는 순례자다. 그래서 외롭기도 하지만 순례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야. 그지? 그 렘으로 시작해서 터로 끝난다고요. 그지? 그래서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철학이라고 하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영적 철학의 틀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영적 철학의 자기 영적 철학의 프레임을 물론 그 프레임을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깨트릴 수 있으려면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그 프레임이에요. 그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게 갇히면 안 돼요. 갇히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렘넌트로서의 철학적인 어떤 철학이라는 이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 영적 철학, 멋있잖아. 3단체 정복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세상 공부를 왜 하냐 이럴 때 우리가 살짝 하는 게 거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네, 그렇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필승이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100번 살아서 반드시 이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살짝 또 세상 공부도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어쨌든 요렇게 지금 2014년도까지는 요런 주장이 많았었어요. 요런 주장이 꽃피우는 게 아니고 시작이었어요. 시작. 근데 2021년은 이 부분이 지금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단체는 이러한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어디까지 갖고 왔다 그랬어요? CVDIP까지 가져왔다 그랬어요. P까지. 작품까지 가져왔다. 우리도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뭘로 잡자 그랬어요? 알고리즘으로 잡아야 된다. 알고리즘으로 잡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 P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프랙티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란 말은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르네상스는 아테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체, 대상, 인식, 진리라는 부분을 통한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윤리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틀은 요 안에서 맴도는데 이제 맴도는데 어떻게 맴도느냐? 그래 어떻게라고 붙으면 그게 뭐죠? 사여사, 역사, 그죠? 그래서 철학의 역사, 그래서 철학사라 그러죠. 철학사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철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철학의 각 역사 사이에 그 지금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경계성. 그렇죠. 오, 공부 잘했네. 공부 잘했어. 누가 경계성이라고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누가 그랬지? 경계성 기억은 나네. 그것만 기억나지. 하여튼 잘했어. 어쨌든 경계성. 그렇죠. 그래서 철학의 역사 안에 그어진 경계성들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내서 각 경계선마다 뭐라 그랬어요? 새겨져 있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 의미, 그 의미, 요거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 설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각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자, 중세,
중세는 완전히 신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신을 증명하는 철학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철학은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닌 것이 철학이 돼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진도로 나가려면 중세 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좀 생각하고 자 근대 철학 그래서 사실은 중세는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근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아테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대 철학으로 조금은 돌아가야 돼요. 그 고대 철학은 반드시 두 사람의 철학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게 누구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그 위에 조금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물질의 근원, 이제 사원소적인 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그죠? 일자 물의 원칙, 일자론의 원칙. 이게 나중에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지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뭐 찾아볼 수 있으면 안 찾아봐도 돼. 그래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그래 어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그냥 근대 철학이죠. 근대 철학에서 근대 철학의 경계선을 딱 넘어서면 영국 철학이 나와요. 물론 대륙 철학도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이 대륙의 철학이다 보시면 돼요. 대륙의 철학이라면 막 프랑스 이러죠. 그리고 영국 철학. 항상 뭐하고는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이에요. 계속 부딪혀. 근데 우리가 보통 같이 합치는 게 있어요. 영국 하면 그냥 영국이라 하지 않고 뭐죠? 영국 철학이라 하지 않고 영국 문학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미영문학이라 그래요. 영미를 많이 쓰죠. 그 말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은 닮아 있어요. 같이 가요. 물론 엄격하게 요 안에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미영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철학이라면 미국 철학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 사람들이 넘어간 게 미국이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각종의 다른 대륙에서도 넘어온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자 어쨌든 근대 철학 그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면 영국 철학이 있고요. 영국 철학에서 살짝 넘어가면서 크게는 탈근대주의 철학이 있고 이 탈근대주의 안에 이렇게 맞물린다 봐야 되겠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라고 하는 요런 흐름이 있다. 이런 흐름. 요 사이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 책이 없는데 무슨 철학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현상학 철학이 있다 그랬죠. 현상학 철학 있다. 이렇게 크게 경계선을 이렇게 넘으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조금은. 자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스피노자. 데카르트 좀 다 안 봐도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뭐 4년을 2년으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접해본다는 거지. 그죠? 학문적인 분위기 이런 걸 접해본다는 거지. 굳이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다 깨닫고 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에 한번 살펴보는 부분에 의미가 있으니까. 자 데카르트를 끝내면 끝내는 게 아니고 데카르트 다 봤다 하고 안 보더라도 다 봤다 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스피노자. 그리고 이 책에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라이프니치.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치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책에 하나 나왔더라고. 이 책 안 가져왔지? 또 재밌는 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경계선을 넘어가면 영국 철학이에요. 영국 철학은 경험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하고는 좀 다르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로커, 버클리, 그리고 어디까지 나눴죠? 휴 나누어졌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탈근대주의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철학, 대륙 철학이 여기 또 한 번 반기를 들죠. 근대 철학은 대륙 철학이라 했어요. 반기를 드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었어. 네? 거기 이제 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에테,
그다음에 헤겔 요렇게 요 책은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 경계선을 살짝 넘어갑니다. 요 경계선 살짝 넘어가서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탈근대주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불길이 살살 시작이 돼요. 그게 보고 해체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념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철학. 이 해체가 맞나? 모르겠죠. 해체 철학. 자, 해체 철학인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칼 막스.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다루고요. 그리고 니체 좀 다루고 현상학 같은 경우에는 의식 속에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그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 그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 본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보조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현상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는 뭐 후설 같은 사람,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하나쯤은 여기에 현상학에서 생각해야 된다 해보세요. 누구죠? 하이데거. 하이데거 이런 사람. 자, 요 정도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면 언어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구조에 대한 철학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게 연결 한 경계에서 넘어갈 때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인데. 이름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죠? 누구죠? 훔볼트, 언어적인 부분에는. 그리고 가장 언어적인 중심이 있는 사람, 소시르, 이런 사람. 그리고 비트겐 슈타인, 이런 사람. 이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비트겐 슈타인에서 이제 이게 구조주의적으로 언어 구조주의라 해가지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언어가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 말 하잖아. 이 말 할 때는 이 말 때문에 내 사상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혀가 우리의 뭐다? 키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의 삶의 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하기도 해요. 응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언어 구조적인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람은 레비스토로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락항, 락항 있는 사람들 의학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요. 프로이트하고 프로이트가 없으니까 프로이트가 어디 갔더라? 막스 그다음에 프로이트 했나? 네. 그리고 레비스토로스 락항 구조주의에서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인물 푸코. 네, 푸코 앞에 알티제를 빠졌죠. 알티제 섭섭하겠다. 그것들 앞으로 다 다루실 거죠? 지금 한국 끝. 네, 지금 책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푸코. 그 다음에 푸코와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조금 나중에는 푸코의 철학을 발전을 시켰지만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그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레즈 철학은 차이의 반복의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들레즈의 영향력은 지금 모든 영역에 다 끼쳐 있어요. 들레즈. 근데 푸코도 조금 동성애 자. 들레즈랑 푸코가요? 아니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들레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들레즈하고 사상이 같은 게 카타르예요. 카타르. 요런 같은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카타르기 같은 철학이고 이 책에는 없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게 데리다 같은 사람. 데리고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요게 이제 경계예요. 경계. 한 경계씩 넘어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철학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계선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한 거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별 관심 없어요. 그죠? 단 이것이 지금 세계에 미친 영향이에요. 네,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 끝나지만 다음 주에 스피노자 들어가기 전에 데카르트가 미친 영향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루고 갈 거예요. 미친 영향이 있어. 어쨌든 자 요런 흐름이 있다. 요런 흐름에서 보기 위해서는 고대가 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지게 고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보다는 소피스트를 좀.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는데 왜 소크라테스를 자꾸 빼느냐? 소크라테스는 사실 누가 소크라테스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아느냐 하면 플라톤 때문에요. 왜냐면 자 소크라테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소크라테스, 공자, 스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4대 성인이라면서 그죠? 그런데 시대가 다른 한 분이 있어요. 요 네 사람 중 딴 시대를 산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요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 스카, 공자는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거의 비슷한 시대. 자, 그런데 요 네 사람, 예수님까지 요 네 사람의 공통 특징 뭘까요? 요 네 사람 중에서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스카 그리고 예수님하고 공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 묶어서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스카 한 팀이야. 그리고 공자 차이점 뭘까? 박해받아. 응? 박해받아. 뭐라고? 박해받았다? 아니 차이점이라는 차이점. 한 명만 그러니까 동양이. 공자는 네? 한 명만 동양이. 야, 스카는 동양이 아니냐? 인도 사람인데? 아, 공자는 약간 저 따라하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막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나도 오해받았지. 공자, 예술도. 소크라테스, 공자도 오해받았어요. 석가모니 예수 중에요? 근데 석가모니,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한 팀으로 묶었어. 네. 하고 공자와의 차이점. 얘는 좀 공자가 틀려. 공자는 유교? 뭐 종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네 사람 다. 뭐 물론 예수님은 종교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종교라고 보니까. 차이죠? 뭐죠? 아마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거. 자, 뭐지? 사상의 차이. 아니 공자는 공자 이름으로 지가 책을 썼어. 근데 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책 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남이 다 책을 써준 거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소크라테스를 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보통 넣는데 왜 나는 빼느냐?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플라톤 상상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플라톤이 자기 책에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아는 거야. 물론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거는 소크라테스 지가 말한 적이 없어. 지가 글을 쓴 적이 없다니까. 없는데 플라톤에서 아까 대화편 이런 거 있죠? 그럼 소크라테스의 저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인데 쓴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누구 철학이에요? 네, 플라톤 자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이름을 빗대갖고 자기가 말하는 거죠. 사실 스승이 그렇게 말했다. 증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그렇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를 빙자해서 지가 주장해도 몰라.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사람이지. 그런 부분이요. 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래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점 해놓고 요 책을 들어가기 전에 요 책,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요 책.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타이틀을 보게 되면 요게 굉장히 제가 2014년 판인데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주제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딱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요러한 부분이 대학 생활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가고 여기에서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학 들어가죠.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과대 하세요. 무조건 과대 해라니까. 과대하고 나중에 가면 학과 대표 하기도 하고 과 대표죠. 아니면 나중에는 학교 대표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대표 되고 하면 이렇게 뭐니까 좀 진보 쪽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진보 쪽에서 많이 접근하고 물론 보수 쪽에서도 많이 접근해요. 근데 진보 쪽에서 더 많이 접근해요. 더 많이 접근하는데 굉장히 배울 거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있잖아.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다 흔들리겠지만. 다 흔들리겠죠. 한 번만 싹 왼쪽 바람, 오른쪽 바람 한 번만 싹 또 쐬면 휘청휘청한 사람들 많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잖아. 확실해? 얼굴 빨개지시네. 이거 좀 놔주세요. 내가 말하면서도 좀 그렇다. 옥수로 웃긴다. 자,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과대나 그 학교에서의 일들이 이게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좋은 이유가 뭐야? 장학금이 나와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학교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막 뛰어드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보통은요, 대학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그죠? 그러니까 1학생당 1동아리였거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1학생당 5동아리 해도 돼. 그죠? 요즘 잡도 그죠? N잡 시대인데. 동아리 안 들어도 돼. 그렇지. 안 들어도 돼. 아, 그러나 많이 들수록 좋아. 나는 그렇게 주장해. 많이 들수록 좋아. 단 많이 들면 손해보는 거는 좀 있어. 동아리 학비를 내야 돼. 동아리 회비를 좀 많이 내야 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 대신에 많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내 학과와 관계된 동아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과에서 하니까. 안 하는 동아리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아요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편집. 그거보다는 내 학과가 아닌 쪽의 동아리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죠? 왜일까요? 아까 여기에도 나왔죠? 지금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융합시대. 그래서 내가 따로 복수 전공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복수 전공만큼 내가 다른 전공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동아리예요. 그래서 내 전공하고 상관없는 동아리에는 상당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부분을 보기도 하고. 자, 그 정도 하고 요 책 소개했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교재 지금 몇 시죠? 요 앞에 자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15페이지 드디어 이 책 인자 들어갔다. 왔다. 15페이지 철학의 경계. 철학의 경계. 자, 철학의 경계 같이 읽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쓴 책에서 철학은 의심하기에 출발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란 이런 방법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 지배적인 철학과 투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철학사는 전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사는 아까도 경계를 넘어가면서 부딪히는 전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상 전쟁 있죠. 전쟁사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했습니다. 치고받는 이 전쟁을 통해 철학자들이 얻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까지 지배적이던 철학 밑에서 사고되지 못하였던 것, 그죠? 또는 가리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열어제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봅시다. 치고받는 이 투쟁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얻어내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지배적인 철학, 다시 말하면 근대 철학이라 했을 때는 근대 철학이 이제 스피노자를 넘어서서 라이프니츠 이 시대에는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여기 너무 세력이 세니까 다른 생각을 못해. 다른 생각이 나오면 이단이 돼. 그지? 그런 어떤 부분에. 그래서 이런 지배적인 철학 밑에서는 사고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있죠. 그런데 이 경계사를 넘어서면서 생각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읽어봅니다. 16페이지 위에 시작. 이로써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지배적인 사상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고 사고되지 않게 된 것을 찾아내고 확보하는 투쟁이 바로 철학인 셈입니다. 그래서 경계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 자, 다시 읽어봅니다. 사실 철학에서는 다른 사상가들과 자신이 어떤 점에서 다르며 어떤 점에서 새롭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상가로 남아있기 힘듭니다. 즉 철학자들은 다른 사상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철학사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튀어야 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뜨지를 않아.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데카르트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너무 유명한 사람. 그 밑에서 배워. 심지어는 막 배워. 플라톤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배워. 제자야. 제자면서 말해. 나 수제자요. 나는 당신의 수제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플라톤의 제자야. 이러면 못 떠. 그런데도 못 떠. 그지? 그래서 나 수제자야. 그래서 내가 플라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플라톤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떠. 그죠? 그게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는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놀았던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죠? 우리는 말하면 마게도니아. 어디서 많이 들었다. 마게도니아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빠빠밤. 거기서 누굴 만나죠?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10세인가 그 소년시대 때에 약 10년간의 그죠? 철학적 스승이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죠?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동방을 지배하면서 이제 쭉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동방이라면 인도까지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거치느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아시리아를 넘어서 바벨로니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죠? 나는 영토를 차지하는 정복자가 아니다. 나는 뭐요? 나는 뭐 철학의 전도사다 그랬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 죽이지 않았어요? 아 죽이진 않았지. 근데 그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 자, 근데 이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어떤 부분이 이 알렉산더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요래서 동방 쪽으로 막 소개하면서 동방에서 이 그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거 보고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적인 헬레니즘 두 개 이제 섞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 로마 라틴어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어디 갔나 그래서 결국 튀어야 돼. 그죠? 그 사람의 주장 밑에 있으면 자기가 뜨지를 않아.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들의 전쟁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요? 독자적인 사상가로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원래의 기득 세력이라 그러죠. 철학의 기득 세력자를 꺾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있습니까? 봤습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보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편성이 있으면서 남과는 다른 사상이야만 철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철학은 앞서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것에도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세 가지 수준에 넘어서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당시의 지배적인 어떤 사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어디 갔노? 아니요, 저 위에 17페이지. 물론 이것부터 봅시다. 제일 위에 시작. 물론 칸트의 사상을 넘어섰다 해서 그 사상이 칸트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넘어선다는 말이 어떤 발전이나 진화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을 새로운 사고 영역을 연다는 것이지 그것이 꼭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정경 교수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헤겔의 사상이 칸트를 넘어섰다 해서 반드시 칸트 것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발전이라는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에서와는 달리 철학에서도 아직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발전해서 옛날 거는 저 옛날에 아이고 저거는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아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발전은 이거보다 나았기 때문에 발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 그동안에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생각이 묻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생각을 들춰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네. 와 바보 같은 생각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둘째. 자 시작. 새로운 사상은 하나의 흐름을 넘어서는 겁니다. 철학에는 몇몇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생각을 묶고자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륙의 이성주의, 영국의 경험주의 이런 겁니다. 생애 철학, 실존주의, 구조주의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했죠?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상은 때로 이와 같은 의미를 하나의 흐름을 넘어서는 거다. 좀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과학혁명의 구조로 유명한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런 거는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흐름의 묶음을 이 흐름에서 이 흐름을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패러다임이 어떤 구조적인 것이 바뀌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자 시작. 하나의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이 있어. 그거를 넘어서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성주의,
경험주의, 이런 무슨 주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한테 묶어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근대 철학.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유명론과 실제 보편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편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국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경험주의다. 요렇게 틀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적인 어떤 비슷한 생각에 틀을 묶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인가, 요거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18페이지. 철학사를 연구하는 것,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철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철학의 역사 안에 그어진 경계선을 찾아내고 그 경계선마다 새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체계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신의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극한으로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대한 철학자는 알티제처럼 극한에서 사고하고 극한을 넘어서는 감행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계 읽기와 문제 설정. 아까 제가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 설정에 대한 부분. 자, 저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자, 상이한 문제 설정은 4번째 줄부터 시작. 상이한 문제 설정은 이처럼 상이한 대답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참된 인식이 무엇이지? 라고 문제를 설정하면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야, 참된 인식은 어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참된 인식, 거짓된 인식이란 대비가 깔려 있으며 참된 인식이 중요하고 그것이 철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등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보름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우리네 어머니의 행동이냐, 저 마지막 잎새가 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오헬리의 그 소설의 주인공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어떤 중요성도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았던 간에 참된 인식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어이구 뭐 달 보고 저런다고 뭐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지?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지가 죽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데서 분명하듯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제한합니다. 그 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요한 것을 사고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것과 사고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설정을 통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설정이라는 도구를 통해 철학의 경계를 찾아내고 그 경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요 정도 수준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냐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문장을 머릿속에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읽으면 잠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문장을 머릿속에 이 문장 자체를 하나의 그죠?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다음에 볼게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요 인식이 왜 철학적 인식보다 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볼게요. 시간이 없다. 자, 그래도 오늘 진짜 데카르트의 대자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데카르트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데카르트에 너무 매일 수가 없다. 근데 데카르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빠지면 철학이 안 돼.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맞다 틀리다를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노자는 빠지더라도 데카르트는 해야 돼. 다음 주는 데카르트를 한번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또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 지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해하고 또 이해를 넘어서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의 그림들이 갖추어질 수 있는 우리
정말 서밋 때는 귀한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대학을 미리 준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